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9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문학 A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신 없었죠, 여러분? 다행히도 아직 별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집에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본인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이제 거의 고3이랑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비 고3의 마음가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3-1까지 배웠죠? 등교계약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을 배웠고 작품의 개수를 총 몇 개 배웠을까요, 여러분? 4개 정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 작품은 3개를 여러분들이 크게 배웠을 텐데 거기에 딸려있는 내용학습까지 합치면 거의 한 4, 5개 정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걸 봐주세요. 자, 우리가 문학의 흐름으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3-1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려시대까지 문학이라는 큰 타이틀로 배우긴 했지만 크게 보면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경우에는 고대시대의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서정갈래에서는 고대 가요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9반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공무도화가하고 황조가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도화가 황조가는 둘 다 어떤 걸 노래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별의 정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과 이별한 뒤에 느끼는 슬픔 이런 거를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에 대한 어떤 시를 읽었습니다. 노래죠, 노래. 4줄로 된 거. 그래서 고대 가요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노래도 있지만 주술적인 특성을 가지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사갈래는 설화가 있었죠. 설화, 신화, 전설, 민담. 그 중에 신화를 배웠습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부릅니다. 국내에도 신화라는 게 있죠. 나라를 세운 신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건국신화라고 부르죠. 그 건국신화 중에서 대표작이 뭐냐면 바로 단군신화라는 겁니다. 단군신화 우리 읽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선생님이 단어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삼대기 구조, 환인과 환웅, 그 다음에 단군이죠.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모티프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소설을 이루고 있는 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기 모티프가 뭐였냐? 햇빛을 보지 말아라. 곰하고 호랑이한테 이른 거죠. 그래서 곰은 그걸 지키고 호랑이는 지키지 않았던 거죠. 마늘과 쑥을 먹다가 중단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금기 모티프라고 합니다. 나라의 이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홍익인간, 그 다음에 이 설화의 구조가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는 거였죠. 연호랑과 새우녀 우리 읽었을 때도 연호랑과 새우녀는 어떤 구성이었죠? 그러니까 신화랑 비슷한 부분도 있었어요.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증거물의 유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신라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향가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정갈래에서. 향가라고 하는 것은 향찰 표기의 우리말 노래다. 4구, 8구, 19체로 되어 있다. 그 중에 19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을 갖고 있다. 3단 구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4구, 4구, 2구. 그리고 이 형식은 훗날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이죠. 시조라고 하는 갈래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조라고 하는 것도 형식이 초, 중, 종으로 되어 있죠. 3단 구성. 그리고 종장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죠. 이게 결국 향가의 3단 구성 중 마지막 구에 해당하는 첫머리 감탄사, 제막매가로 따지면 아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와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가에서 배웠던 제막매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무상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두 구에 나와 있는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서정갈래라고 하면 고려가요가 있었다는 거죠.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른 노래다. 평민에서 궁중으로 노래 전승이 확대되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었다. 이별을 주제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별의 주제로 한 노래 서경별곡이라는 거죠. 서경은 평양을 말하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수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타 이별에 정한 이별을 노래한 작품들 중에서 강하게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가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서사갈래에는 가전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개세징인,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여의를 말하는 겁니다. 경계를 한다는 거죠. 세상을 경계하고 사람을 징벌한다. 사람에게 교훈을 내린다. 이런 내용이 가전체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풀었던 경기체가는 어떤 갈래였다고요, 여러분?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어떤 갈래? 그렇죠. 교술갈래였습니다. 경기체가는 고려 말기 신흥사대부들의 자신들의 뭔가 활기차고 학식의 어떤 뛰어남을 자랑하기 위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노래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략히 복습해 보았어요.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문학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니까 점점 이제 현대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의 문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서정갈래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있죠. 서정갈래에서 조선시대의 문학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개입니다. 시조와 가사. 이게 거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조하고 가사가 서정갈래 안에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쓰인 작품이기도 하면서 우리 고전문학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근대화 이전을 우리가 고전문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근대화 시기 이전에 쓰였던 모든 문학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게 바로 시조와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시조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시조의 개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조의 개념입니다. 고려 말에 완성된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 자, 우리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시조를 배우는 거지만 실제 시조는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냐면요. 고려 말기 완성이 돼요. 고려 말기라고 하면 한글이 없었던 시기죠. 한글이 없었던 시기인데 이때부터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글이 생겨남으로부터 더욱더 이 작품 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 시가의 대표적 갈래라고 하는 시조라고 부릅니다.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시조라고 하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황진이의 시조는 내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몇 줄이에요, 여러분? 세 줄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 구성입니다. 향가 형식과 아주 유사하죠. 그 다음에 각 장이 두 구씩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장을 두 개의 구로 분류했으면 결국 그렇죠. 6개의 구가 있는 거죠. 글자 수는 45자 내외로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조라고 하는 갈래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쓰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한 소재를 바탕으로 3장 6구 45자 내외로 글을 써봐라, 시를 써봐라, 노래를 써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짧은 문장 안에 자기의 정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시조가 은근히 짧지만 짓기가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음부의 운율이 시조의 특징이죠. 동짓달 기나긴 맘을 한 허리를 버혀내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는 게 사음부가 되는 겁니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어야 한대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이거 일단 보시기 전에 그 175쪽에 나와 있는 황진이의 시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종장의 첫 부분이 왜 3음절이냐 한번 봐보세요. 어론님이라고 하는 게 지금 3음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종장의 형식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개념은 적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보시면 첫 음보가 3음절이어야 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실제 황진이의 시조에서는 어런님 이렇게 3음절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종장의 첫 머리에 감탄사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향가의 형식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시조의 종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조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를 배울 거예요. 황진이의 시조는요, 평시조에 속해요. 정의를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형식을 배웠을 때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했죠? 그런 전형적인 형식을 지키는 게 바로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시조가 2개 이상 모여서 하나를 이루면 이거를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길 밥을 이거는 평시조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시조하면 앞으로 윤선도, 가사하면 정철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작가들이 대부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연시조라고 하는 것은 평시조가 2개 이상 모이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선도의 그 작품은 한 가지만 보고 있는 거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거쳐가지고 각 계절마다 10수씩 10개의 수를 띄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계절이니까 40개가 되겠죠. 둘 이상의 평시조를 이어가지고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형식이 연시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시조는요,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교과서의 작품에도 잘 안 나와요. 하지만 형식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평시조 형식에서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한 부분이 평시조보다 한 구 길어진 형태를 엇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했다. 그럼 예로 들면 뭐 황진이 시조로 따지면 어론님 이 부분을 제외했을 때 평시조보다 한 구 더 길어진 것.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결국 3장 6구 45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평시조 형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길이가 길어진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길어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설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평시조에서 초장이나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졌다. 그래서 이런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조선 후기에 등장을 많이 하냐면요, 평시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지키려면 어느 정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많이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글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문장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시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평민, 제대로 학식을 배우지 못하는 평민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평시조 같은 경우는 사대부들, 좀 배우신 분들이 많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거였죠.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시기가 지나가고요, 우리나라 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무슨 한국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층을 막론하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좀 어느 정도 한글을 배운 평민들도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이 배웠던, 더 학식이 높은 사대부들의 지식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짓다 보니까 평시조 형식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조금 더 길어진 형태의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작자미상, 시조라고 하는 작품이 작자미상도 많은데 특히 사설시조가 작자미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나무도 돌도 바위 없는 산에 매회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황진이의 시조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였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황진이 작가 소개. 기생 출신이래요. 그래서 본명은 황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와 시조에 뭉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아름다웠던 미인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보통 시조 같은 경우는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초장에 있는 첫 구절을
우리가 제목을 따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 부분 한번 보세요. 이 시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달에 임을 기다리는 여성의 애틋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왔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 자, 시간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디에 나와 있냐? 초장에 나와 있어요. 초장에. 초장을 보시면요. 밤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먹는 밤이 아닙니다. 동지라고 하는 이 날 안에 밤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이 된 거예요. 밤. 이 기나긴 밤,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잘라낸대요. 마치 허리를 베어내듯이. 그래서 이불 속에 굽이굽이 넣었다가, 아니, 서리서리 넣었다가, 죄송합니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거든. 그만큼 긴 시간을 그 임이 왔을 때 펼쳐내면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때 펴서 이용하겠다. 이런 말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숫자로, 글씨로 적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시켰다. 이게 지금 이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해 주세요. 갈래는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성격은 낭만적이죠. 동지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어떤 배경도 있고 밤이라고 하는 것을 키핑했다가 이미 오거든 다시 열어놓겠다. 되게 낭만적입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죠. 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음성 상징어가 2개 나옵니다. 서리서리, 굽이굽이.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다. 정리해 주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짤막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대로 낭송을 해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이런 말입니다. 나무를 벤다 할 때 그 베다를 쓴 거예요. 버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줄, 춘풍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이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여러분 그러면 결국 춘풍, 뭔가 봄바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따뜻한 이불이 나와 있지만 이 봄춘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님이 온다고 했을 때 그만큼 긴 시간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서리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이나 새끼를 둥그렇게 포개어 놓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종장입니다. 3절 고정이 보이시죠? 어론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일 때 내가 키핑해뒀던, 내가 저장해두었던 시간을 펴가지고 그 시간을 님과 함께 보내겠다. 되게 짤막하면서도 우리가 임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작품의 구성입니다. 초장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나긴 겨울밤을 잘라내고 싶다. 어차피 내가 님하고 함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잘라내가지고 나중에 님이 올 때 쓰겠다 이거죠. 중장, 기나긴 겨울밤의 시간을 이불 속에 넣어두고 싶다. 종장, 임이 오는 날 밤, 그 시간을 펴가지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참신한 발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베어내가지고 님이 올 때 펼쳐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지나가는 게 시간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함께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했으니까요. 자, 우리는 바로 연시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연시조, 윤선도가 나왔습니다. 윤선도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시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1인자예요, 1인자. 우리 모의고사나 평가원, 수능, 학교, 시험, 방과 후 교재 등등등 다 합쳐가지고 볼 때는요, 이 시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선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자연친화죠. 자연친화. 그래서 윤선도가 원래는 이분은요, 초창기에 썼던 시들은 보통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뭐 만흥이라고 할지, 그리고 뭐 오우가라고 할지, 뭐 다른 작품들 보면, 윤선도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견회요라고 하는 작품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노래부터는요, 임금에 대한 은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연친화예요. 자연의 몰입,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노래했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거쳐가지고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어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정치를 노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이게 있죠. 이어라 이어라.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찌끄덩 찌끄덩 어기어차. 배 노저을 때 내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음구하고 우리가 그 후렴구를 제외하면 결국 세 줄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눈과 같은 소재를 활용해서 겨울이겠죠? 사계절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노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도 방과 후 교재로 많이 봐서 이게 낯선 시는 아닐 거예요. 자, 어부사시사에 대한 작품 정리입니다. 갈래는 연시조, 40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시조가 2개 이상 연달아져 있는 거죠. 자연친화는 기억해 주시고요. 주제, 어부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움과 즐거움. 특징, 첫 번째, 자 보세요. 배가 출항에서 기항까지의 과정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초장과 중장 사이 넘어갈 때 보시면 이어라 이어라가 보이죠. 이게 4번이니까 지금 이어라 이어라가 보이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가 출발을 하려면 그 배를 걸어 놓은 거 있잖아요. 쇠뭉치. 그걸 돛이라고 했었나요? 닷이었나? 닷이 되겠네요. 그 닷을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풀고 그 다음에 돛을 올리고 노를 젓고 이런 내용들이 순서적으로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해서 귀항까지의 과정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다. 이게 바로 초장과 중장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법, 은유법이 쓰였다. 이런 표현 방식들이 사용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이 작품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봄 해석해 볼게요. 우는 것이, 자, 우는 것이라고 할 때 진짜 우는 거, 크라이 말하는 거예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진짜 뻐꾸기예요, 버들숲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강조하기 위한 서리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가 되겠죠. 어천두어 집이 네 속에 나락들라, 안개 속에 나거나 들거나 하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에 대한 부분은 어천, 한가로운 마을 전경에 안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속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막 안 보일 때는 아예 그냥 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개가 걷히면 조금씩 집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을 중장에서 표현한 거죠. 지국청 지국청 어서와 찌끄덩 찌끄덩 어겨차 배저는 소리입니다. 후렴구죠. 맑은 깊은 소위 온갖 곡이 띠노나다 해석하면 맑은 깊은 소위라고 하는 건 연못입니다. 연못. 원더걸스 아니에요.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놀고 있구나. 한가로운 모습, 어부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설 시조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다시 수업방 넘어오세요.